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3살 현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면 습관처럼 일어나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출근길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며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회사에서는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통했고 동료들도 현수를 신뢰했습니다. 집에서는 31살 아내 지연이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수가 출근한 후 지연은 늦은 아침을 먹으며 컴퓨터 앞에 앉아 클라이언트들과 화상회의를 하거나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죠.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두 사람은 자녀는 없었지만 서로를 챙기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지연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지지했고 지연도 현수의 성실함을 존경했어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거나 근처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현수의 무뚝뚝한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보며 만족했죠. 현수 역시 지연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어요. 두 사람은 큰 갈등 없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현수의 고교 동창 도훈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도훈은 소기업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말도 잘 통해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었죠. 도훈에게는 서희라는 아내가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서희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현수가 지연과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을 때 도훈과 마주쳤죠. 15년 만에 만난 두 친구는 반가워하며 서로의 근황을 물었고 자연스럽게 부인들도 소개하게 되었어요. 도훈의 아내 서희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지연은 서희의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라고 말했고 서희도 지연의 활발한 성격을 좋아했죠. 그날 이후로 네 사람은 석 달마다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식사 자리였지만 점차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도훈이 알고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현수와 지연의 집에서 홈파티를 열기도 했죠. 네 사람 모두 비슷한 또래였고 대화 주제도 다양해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연은 도훈의 유머러스한 성격을 재미있어 했고 서희와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현수는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도훈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도훈은 지연의 디자인 작업에 관심을 보이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지연은 도훈의 사업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죠. 서희와 현수도 서로 조용한 성격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거듭될수록 네 사람 사이의 친밀감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처음엔 형식적인 인사말을 주고받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죠. 지연은 서희에게 육아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자신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수는 도훈의 사업 경험담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이런 모임이 자신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석 달 후 네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훈이 추천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분위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니 정말 조명도 은은하고 인테리어도 세련된 곳이었죠. 현수는 지연이 이런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훈의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도훈이 와인 리스트를 보며 말했어요. 지연이는 원래 레드와인보다 화이트 좋아하잖아, 안 그래? 그러면서 지연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현수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지연이 화이트 와인을 선호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도훈이 그렇게 확신하며 말하는 게 어색했어요. 지연은 내가 언제 그랬냐며 웃어넘겼지만 현수는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눈빛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서로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여겼어요. 도훈은 워낙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니까 지연의 취향 정도는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희는 육아 때문에 요즘 힘들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6살. 아이가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죠. 지연은 서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현수는 지연이 가끔 도훈 쪽을 흘끗 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훈도 지연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도훈은 지연에게 계속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지연의 대답에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죠. 현수는 친구가 자신의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과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훈의 시선이 지연에게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지연도 그런 관심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는 지연에게 물었어요. 도훈이 내 취향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냐고 말이죠. 지연은 별거 아니라며 그냥 관찰력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연이 샤워를 하러 가면서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 걸 현수가 봤습니다. 평소에는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샤워를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억지로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연이 샤워하면서 음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그날 밤 현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도훈과 지연 사이의 묘한 분위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훈이 지연의 취향을 말할 때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지연이 그때 보인 당황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연이 휴대폰을 욕실까지 가져간 것도 신경 쓰였죠. 현수는 이런 자신의 의심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현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지만 현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여겼어요. 도훈은 오랜 친구고 지연은 자신의 아내인데 무슨 일이 있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현수는 그날 밤의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평소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휴대폰 확인이었고 현수가 말을 걸어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을 때가 많아졌죠. 예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 특히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현수가 일찍 퇴근했을 때 일이었어요. 지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소파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현수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봤죠. 발신자는 이대리라고 되어 있었고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보였어요. 내일 점심은 그 근처에서 보자. 지난번처럼 내가 좋아하는 초밥집 예약해 둘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이대리라는 사람과 점심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처럼이라는 표현을 보니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연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만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현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내일 점심 약속 있다며 누구랑 만나냐고 말이에요. 지연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여자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미팅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리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지연의 휴대폰을 봤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잠금을 걸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비밀번호를 설정한 것 같았죠. 현수는 혹시나 해서 지연의 생일을 입력해봤지만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어요. 다음 날 현수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연과 이대리의 만남이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현수는 충동적으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으니 지연은 클라이언트와 미팅 중이라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했고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의심들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지연의 휴대폰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지연이 샤워할 때를 노려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미팅이 잘 됐다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현수는 어떤 클라이언트냐고 물었고 지연은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 여직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오늘 오후에 들었던 남자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 또다시 휴대폰을 들고 샤워실로 들어갔을 때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컴퓨터를 켜서 휴대폰 백업 프로그램을 검색했습니다. 예전에 지연의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진을 옮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동으로 백업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니 정말로 몇 달 전까지의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었어요. 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이대리는 바로 도훈이었고 두 사람은 평일 낮에도 자주 만나고 있었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영화를 보거나 심지어 모텔에서 만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현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자신의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 몰래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친밀해진 것 같았죠. 현수는 며칠 동안 복원된 메시지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지연과 도훈의 대화 내용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친밀해졌고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특히 오늘 오후 2시에 만나자는 최근 메시지를 보고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아침 현수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가 되자 현수는 부장에게 개인 사정으로 조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부장은 평소 성실한 현수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현수는 서둘러 회사를 나와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수는 오후 1시 40분경 지연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지연은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아마 도훈과 연락하는 것 같았죠. 현수는 같은 칸에 타되 지연이 보지 못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지연은 강남역에서 내렸고 현수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어요. 지연은 역 출구로 나가면서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고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잠시 후 현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멀리서 도훈이 손을 흔들며 지연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지연은 밝은 표정으로 도훈을 맞이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었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카페 맞은편 건물 입구에서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지연과 도훈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지연은 평소 현수에게 보여주지 않던 밝고 생기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도훈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친밀한 모습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도훈이 지연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지연은 도훈의 어깨에 기대는 모습이었죠. 현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계속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지연과 도훈은 번화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모텔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현수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두 사람은 정말로 그중 한 모텔 앞에서 멈췄죠. 도훈이 먼저 들어가고 잠시 후 지연이 주변을 살피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녹화했어요. 모텔 간판과 함께 지연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았죠. 현수는 근처 편의점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죠. 현수는 그동안 도훈의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모텔 주변을 살펴보며 추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서야 도훈이 먼저 나왔고 10분 후에 지연이 따라 나왔어요. 지연은 모텔에서 나와 화장을 고치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도훈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어요. 현수는 지연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현수는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지연과 도훈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도훈의 차량 번호 두 사람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현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미팅 어땠냐고, 누구랑 했냐고 말이죠.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여자 클라이언트와 만났는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오늘 촬영한 영상을 지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냐고 조용히 물었죠. 지연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영상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영상을 응시한 후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현수의 다리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어요.
현수는 지연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말이죠. 지연은 처음엔 그냥 위로받고 싶었다며 도훈이 자꾸 챙겨줘서 그만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지연의 변명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몇 달 동안 지속된 불륜이었고, 오늘 본 모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만남이었거든요. 현수는 지연에게 당장 도훈과의 관계를 끊고 사과하라고 했지만, 지연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훌쩍이며 계속 사과했지만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도훈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현수는 도훈의 아내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서희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현수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약속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고 현수는 서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휴대폰 메시지부터 오늘 촬영한 영상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달했어요. 서희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며 부인했죠. 하지만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말을 잃었어요. 특히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을 보고는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서희는 한참 동안 울더니 현수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희는 집에 돌아가서 도훈을 추궁했어요. 도훈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서희는 6살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도훈의 배신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일주일 후 지연과 도훈에게 법원 공문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서희가 지연을 상대로 낸 상간소송 통보서와 현수가 지연에게 낸 이혼 소장이었어요. 지연은 공문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현수에게 사과하면 끝날 일이 아니었거든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연은 현수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어요. 당신은 너무 무뚝뚝해서 나는 여자라는 느낌을 잊고 살았다며 현수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은 나를 여자로 봐주고 관심을 가져줬는데 당신은 그런 적이 있냐고 따졌어요. 현수는 지연의 말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너의 배신을 정당화하냐고. 넌 끝까지 나만 탓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지연은 현수의 차가운 반응에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만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다며 현수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고 결국 지연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도훈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서희는 도훈과 아예 대화를 하지 않았고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훈은 혼자 남은 집에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도훈의 불륜 소식을 알게 되었고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몇몇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연락까지 왔죠. 지연과 도훈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려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둘 다 불륜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거든요. 상간소송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았고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특히
지연은 현수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재산 분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도훈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불륜 소문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도훈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는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는데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몇몇 주요 거래처에서는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해왔고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도훈이 가장 신뢰하던 대기업 클라이언트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유감을 표했어요. 회사 내부 규정상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도훈은 개인적인 문제와 사업은 별개라고 항변했지만 상대방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어요. 회사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문 정도로 여겨지던 것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사실로 확인되자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어요. 몇몇 핵심 직원들은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고 회사 분위기는 침울해졌죠. 도훈은 직원들 앞에서 사과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 상황도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주요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고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나가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도훈은 사무실 임대료조차 밀리기 시작했고 직원들 급여 지급도 어려워졌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추가 대출은 거의 불가능했죠. 한편 서희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이혼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도훈의 불륜이 명확한 이혼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서 서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특히 도훈이 회사 경영난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할 가능성을 대비해 재산 보전 신청도 함께 냈죠. 서희는 6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희와 아들은 친정에서 지내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서희의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손자를 위해서라도 화해를 권했지만 상황을 자세히 알고 나서는 서희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서희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이제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전에 했던 회계 업무 경험을 살려서 자격증도 취득하기로 했죠. 지연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졌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인맥과 평판이 중요한데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일감을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 클라이언트들의 반응이 차가웠고 남성 클라이언트들도 껄끄러워했죠. 지연은 도훈과 만나려 했지만 도훈도 자신의 문제로 바빴습니다. 회사 정리하고 이혼 소송 대응하느라 지연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죠. 지연은 도훈에게서도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각자의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모두 잃게 되었어요. 도훈은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바닥까지 떨어졌고 지연은 프리랜서 일을 잃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둘 다 처음 만날 때의 설렘이나 로맨스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죠. 지연은 임시로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친구마저 지연의 상황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지연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지내게 되었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도 어려웠습니다. 도훈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도훈 역시
회사 정리로 인해 당장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상간소송 재판 날짜도 점점 다가왔고, 지연은 변호사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절차가 복잡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현실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지연은 더욱 덜망했죠. 현수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연과의 결혼 생활에 매여 있으면서 잊고 지냈던 취미들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주말이면 혼자서 가까운 산을 찾아가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등산화부터 배낭까지 새로 사야 했고, 어떤 코스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죠. 하지만 산에 오르면서 점차 마음의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에 시달려왔는지 깨달았어요. 산 정상에 올라서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고 자신의 문제들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산과 함께 예전에 취미로 했던 사진 촬영도 다시 시작했어요. 대학교 때 사진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카메라를 손에 잡을 일이 거의 없었죠. 카메라 가게에 가서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고 주말마다 산에서 풍경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현수는 자신이 얼마나 관찰력이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지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도 결국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죠. 현수는 이런 진실한 시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현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그동안 지연과 함께 가끔 찾아뵈긴 했지만 이제는 혼자서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이혼 소식을 듣고 놀라셨지만 현수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현수가 혼자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하시며 자주 반찬을 챙겨주셨죠. 부모님 댁에서 보내는 시간은 현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담긴 동네를 걸어보기도 하고 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두거나 어머니 요리를 도와드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부모님들은 현수에게 새로운 시작을 격려해 주셨고 앞으로는 더 행복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천천히 복구해 나갔어요. 대학교 동기들이나 군대 동기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현수의 상황을 알고 나서 위로해 주었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도 만들어주려 했어요. 회사에서의 현수는 이전보다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동료들도 현수의 변화를 눈치챘고 상사들은 그의 안정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특히 팀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돋보였고 후배들도 현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현수의 노력이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부장은 현수를 따로 불러서 앞으로 더 큰 책임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승진과 함께 급여도 인상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더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죠.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연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불륜이 명확한 이혼 사유였기 때문에 현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현수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지연에게 최소한의 위자료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은 현수가
그대로 가져가게 되었고 다른 재산들도 대부분 현수 몫이 되었죠. 새로운 집을 꾸미는 것도 현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이 모든 인테리어를 담당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취향대로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등산 장비와 사진 장비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벽에는 자신이 촬영한 산 풍경 사진들을 걸어 놓았어요. 저녁 시간에는 사진 편집이나 등산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등산 카페에 가입해서 다른 등산객들과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사진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수는 자신이 생각보다 사교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현수는 새로 꾸민 집에서 이번 주말 등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단풍이 절정인 시기라 어느 산을 갈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보고 현수는 잠시 멈춤했어요. 도훈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형 나야, 도훈이야 라며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들었죠. 도훈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형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쳤었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라면서 후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회사는 망했고 서희와 이혼도 끝났다며 아들도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 다시 예전처럼 안 될까? 우리 친구였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도훈의 처참한 상황을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정말 가까운 친구였고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과 지연의 결혼을 파괴한 장본인이기도 했죠. 현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내가 내 아내한테 건배하던 그 순간부터 우린 끝이었어 라고 말했어요. 도훈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울먹였지만 현수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평온했습니다. 그 주말 현수는 계획대로 설악산으로 등산을 갔어요.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서 산 전체가 붉고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현수는 카메라를 꺼내 그 아름다운 순간을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정화되는 느낌이었죠. 하산하는 길에 현수는 새로운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각각 달랐지만 산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중에는 비슷한 나이의 독신 여성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현수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월요일 출근길에 현수는 예전에 도훈과 네 사람이 자주 갔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도훈이 지연에게 화이트 와인으로 건배를 제안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건배 소리가 현수에게 의심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계속했어요. 새로운 팀장으로서의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현수의 리더십을 신뢰했고 상사들도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최근에 맡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현수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외 연수 기회도 제안했고 현수는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있었어요.
지연에 대한 소식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패소했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어요. 프리랜서 일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현수는 그런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정리된 과거일 뿐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현수는 이번 주말에 촬영한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단풍 사진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몇 점을 선별해서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의 호평이 이어졌고 현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부모님께도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현수가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다며 기뻐하셨어요. 이번 주말에도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새로 배운 바둑 기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죠. 현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현수는 베란다에 나가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멀리 한강이 보이고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왔지만 현수는 상쾌함을 느꼈어요. 이제 그 건배 소리가 나를 울리지 않는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